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기락입니다. 자 오늘부터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4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 해설이고요. 자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41번 국토교육법상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위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2024년도에 신설된 내용이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위반 대상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기업분의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변경, 도시혁신계획의 결정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복합용도구역이에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의 수립과 변경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위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과 리얼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지정할 때 그 도시공구역시설 입체복합구역을 함께 지정할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도시공구역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위반 대상에 그때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계획, 도시공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그 후속 조치로서 시행되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틀리게 되죠. 2번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구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 누구하고 직접 협의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한다. 맞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다루었던 거죠. 여러분 그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구역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을 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3번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하시는 자가 그 위반을 제한받은 경우 그 제한일로부터 며칠이죠?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45일 내에 그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4번 도시공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등은 도시공계획조례, 도시공계획조례로 정한다가 아니고 여러분 도시공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여러분 기준은 대개 90% 이상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게 되죠. 그래서 또 조례로 정한다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5번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은 사업가 공사는 그 결정에 관계없이 이를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가 공사가 기득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은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요. 착수. 그래서 인허가 승인만 받아두면 기득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입니다.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를 해야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아두었더라도 공사 착수가 없으면 기득권 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 관계없이 이를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42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신설인 거잖아요.
자, 도시공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공계획시설 도시공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을 위해서 도시공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도시공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그 지정과 변경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그렇게 해야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적 활용을 위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맞는 겁니다. 다음 2번. 도시군계획시설 준공 후 20년의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틀렸죠?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이 아니고 10년 경과죠. 다음 3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 복합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과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 건필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직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틀린 부분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4번, 위 3번에 따라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 직별 최대한도 몇 퍼센트? 200%, 2배까지죠. 200% 이하로 하게 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해당 용도 직별 최대한도 200% 이하 범위에서 완화 적용이 대통령 내의 정한 바에 따라서 완화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수치들도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5번 도시공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니고 뭐죠?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아까 그 41번에 풀었던 그 도시혁신구역하고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신설된 것 중에서 도시공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대상입니다.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를 보시죠.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1번 같이 보죠.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지능지구에서는 그렇죠.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위배되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자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지능지구라면은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는다. 그래서 1번은 맞게 되죠. 옳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연취락지원에서 건축전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요구한다. 틀렸죠? 집단취락지구겠죠.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정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 안에서 건축전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한다. 그렇게 되고요. 그 자연취락지원에서의 건축자는 이 법 시행령, 즉 국토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다음 3번. 고도지구 많이 했잖아요. 이런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무엇으로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게 해야 되죠. 다음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가 아니고 일반공업지이죠. 일반공업지 그리고 계획관리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구는 3개잖아요. 1개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여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그렇죠.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지만 제한 없이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그중 일부는 네, 허용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고 대규모 관람장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거 위험물 지정 및 처리시설, 장례시설 이런 것은 건축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일부 주거지역 지정 목적에 저해되는 대규모 관람장이라든지 장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다. 틀리게 된 거죠. 네. 다음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등상. 자,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가 두 개성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많이 연습한 거죠. 두 개성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네. 여러분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규모를 우리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공간, 즉 농림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이죠.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보전녹지, 보녹 그렇게 왔죠.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보녹자보 얼마? 5천.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행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위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 허가 나잖아. 근데 개발이 허가 대상 토지가 두 개성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각각이니까 여기 잠깐만요. 자, 한 개의 땅 5만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5만 제곱미터를 샀죠. 샀는데 여기가 보전녹지지역이에요. 보전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1만 제곱미터고 여기는 농림지역, 여기는 농림지역이다라고 합시다. 농림지역에 걸친 면적이 4만 제곱미터에 걸친 거예요. 그러면은 농림지역에 걸친 부분은 농림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행 허가 규모 규정, 즉 3만 제곱미터 미만만 허가되는 거죠.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행 허가 규모 규정 얼마죠? 네, 1만 제곱미터니까 보전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행 허가 규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참 중요한 지문이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을 한 차례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네.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되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 등은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잖아요. 3번 위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 제한 기간 연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한 지문이고요. 4번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 허가 제한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전부 주옥 같은 지문들이에요. 5번 토지 분할. 그럼 그 토지 분할은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잖아. 그래서 개발행위가 마치더라도 준공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구나. 또 하나가 있잖아.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이미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세 가지는 준공사 대상에 제외됩니다. 다시 개발행 허가 대상 중에서 준공사를 받지 않는 것이 이게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이미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준공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상 준공사 대상에서 제외 그렇게 준비하셨죠. 네. 다음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 대상이죠. 그리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기타 정착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된다고 틀렸구나. 2번, 위 1번의 경우에도 그렇죠. 10년 미지부에 지목이 되어도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죠.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할 때 매수 가격과 그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 준용하죠?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틀렸잖아요. 무슨 법이죠?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관하여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없을 때는 공지법을 준용하잖아.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지법을 준용하고요. 지방재정법은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알아낸 절차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 없을 때 지방재정법 준용 그렇게 되죠. 이때는 지방재정법 준용 그렇게 됩니다. 비교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 가격과 절차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공시법,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지방재정법 그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매수부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죠.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요건이 틀렸고 5번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의 건축가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 틀렸고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매수 거부잖아. 10년 미지평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관할 시청 군청에 매수했는데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겠다고 매수 거부를 결정해서 알렸어. 이 경우에는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설치 등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의 건축가 이를 위한 홍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설치가 허가될 수 있고 그때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 그렇게 했잖아요. 다음 47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생활권에 대해서는 수립할 수 없다. 생활권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법 개정으로 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까지를 무엇으로 보죠? 도시야, 도시. 도시가 됩니다, 도시. 그리고 군.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동안 수립됐잖아요. 2024년도 법 개정으로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은 물론이고 행정구역이 즉 도시와 군이 달라도 생활권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2024년 법 개정으로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생활권을 단위로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권에 대해서 수립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2번 수도권에 속하고가 아니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잖아요. 3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지금 그 미래도시는 지금 기후 문제나 에너지 절약, 환경 문제, 그리고 방제 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방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도시군 기본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네, 정답이 3번이 되죠. 4번. 자, 도시군 기본교육 수를 위해서 기초조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여러분, 그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될 대상은 뭐죠?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하나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네,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5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했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제 승인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그리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지방도시계획 내 심의, 즉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관할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48번.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지정특례입니다. 용도지역 지정특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바다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특례가 허용되잖아. 그래서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죠. 정확합니다.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그렇죠.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이 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구역으로 본다. 정확하죠. 3번. 관리지역의 농지법상 농업지정지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상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 결정구역으로 봅니다. 4번.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은 이 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구역으로 본다. 틀렸잖아요. 여러분, 전기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이 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구역으로 봅니다. 다만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거나 또 수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에 대해서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있을 것으로 의제가 되죠. 5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상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5번 보십시오. 5번은 그렇죠? 5번이 4번이 틀렸죠.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관리지역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상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로 결정고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면 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로 구분하여 고시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맞게 되죠? 틀린 것은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9번이에요. 49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등에 관련된 규정으로 옳은 것.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정확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은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죠.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해야 되죠. 3번. 지구단위 구역 지정.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 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지구단위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구역 지정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내에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다음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도 1년입니다.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구역 수립이 없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고요. 5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무슨 뜻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를 여기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해. 날로부터. 예를 들면 갑거래 토지의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결정고시해 놓고 10년이 지나서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하고 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이죠? 5년 내에 공시법상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실시계획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시계획 실효 규정은 신설되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지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고 전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로 구성된 문제였죠. 다음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0번 같이 보시죠. 국토교법상 용도지역안에서 금폐율이죠. 금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을 물어봤습니다. 조례나 기타, 강화, 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1종 일반 주거는 금폐율이 얼마죠? 네, 55에 6657 기억납니까? 60% 이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되죠. 자연녹지정은 본래 금폐율이 20인데 성장관리계획에 지정된 자연녹지정은 얼마죠? 30% 이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됩니다. 네, 걸린 상업지역은 80%, 70이죠, 70% 이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금폐율 지단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본래 계획관리지역은 금폐율 지단도가 40% 이하로 제한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이죠. 50% 그렇게 해서 금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는 법령상 해당 용도지역별 금폐율 지단도가 가장 큰 것은 상업지역이 되죠. 걸린 상업지역. 3번이 정답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법상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거. 도로가 세분되면 고가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만 있잖아요. 사람이 우선이다. 제가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전거 우선도로는 없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만 있고 우선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만 있어. 그래서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도 있고 보행자 우선도로도 있고 상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다음 52번. 자, 국토교법상 대지가 두 개씩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비 제한 특례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조문으로 연습 많이 했죠. 자,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가 도로변의 D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에 걸쳤어. 그러면은 기준이 얼마죠? 한 개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그중 일부가 도로변의 D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일부 걸치면 기준이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하잖아.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에 걸친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500주택을 걸쳤으니까 둘 중 작은 면적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500이잖아. 그래서 둘 중 작은 면적이 660m 이하가 있으니까 이 1500제곱 대지에 집을 지을 때 전체 대지의 건폐 용적률은 뭐죠?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하잖아. 그리고 건축 제한은 그중 넓은 지역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500, 중심 상업지역이 1000제곱미터니까 중심 상업지역이 넓은 지역이니까 중심 상업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잖아. 전체 대지 1500제곱 대지 전부에 대해서 집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 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지역 중심 상업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조문 그대로잖아요. 특례가 있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전부를 방화지구 기준에 따라서 내와 구조를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게 되죠. 4번.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자연 녹지지역,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되죠? 각 용도지역의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확하네요. 여러분, 건축물이 고도지구,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어떻게 되죠?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물론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더라도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에 대해서는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것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이 정도를 어려워하시면 안 돼. 이제 워낙 우리 중점을 두고 연습 많이 하신 내용이죠. 다음 53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이니까 행정청이잖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에게? 국토교통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죠. 이렇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있을 때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5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장과 정부 추천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관계되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부장이 지정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이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하게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5개 전부를 복습하셔야 돼. 진짜 하시기 중요하잖아요.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본래 주거지역은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원칙은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렇죠. 면적 규모를 안 따지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죠. 3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은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있다. 본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야. 다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면적 규모만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더라도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안 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를 꼭 들어줘야 돼요.
복습하면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것이 쌓여서 이제 합격으로 가는 거죠. 다음 4번.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야 되는 것으로 본다. 맞잖아요. 그죠?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이지.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물 건조장, 그렇죠?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정물 설치는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맞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일부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객으로서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토지상환채권은 발행될 수 있는 겁니다. 틀렸고. 2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그렇죠. 토지상환채권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발행 계획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3번. 발행 규모는 그 채권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될 토지나 건축물의 전체 분양 대상 토지나 건축물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 제한을 받죠. 그 다음에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와 채권자가 협의해서 이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이율을 정합니다. 발행자가 정한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5번.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지득자의 생명과 주소를 채권이 아니고 채권원부죠. 토지상환채권원부, 채권원부에 새로 취득하는 자의 생명과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네. 명의이전 방법. 새로 취득하는 자의 생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네요. 54번의 정답은 2번 그렇게 됩니다. 다음 53번을 보겠습니다. 53번. (53번이야) 55번이죠. 네, 죄송합니다. 55번 풀 거예요. 자, 도시개발법상 신탁계약과 원행지 공급에 관한 설명, 원행지 공급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3번이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55번,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그렇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오케이. 2번. 지정권자는 원행지 공급 승인을 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이용별 면적 배치, 교통 처리 계획과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네, 원행지 공급 승인할 때는 기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된다고. 3번. 공급될 수 있는 원행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죠? 3분의 1 이내로 한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그 원행지는 조성 토지보다 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원행지 개발지로 선정되는 그 자체가 특혜가 돼요. 네. 그런데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틀리잖아. 수의계약이에요. 이유가 뭘까? 경쟁 입찰이 가장 공평한데 왜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까? 이게 원칙일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원행지 개발자 대부분이 공공개발자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개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단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원행지를 공급받아서 학교 용지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원행지를 공급할 때는 예외적으로 뭐죠?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원칙은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원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은 원칙은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학교나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5번. 원행지 공급 가격이 외워야 됩니다.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잖아. 그 개발하지 않고 공급하더라도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 설치에 공사비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원행지 개발자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56번.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기준, 환지계획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은 그 토지의 첨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네. 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토지로나의 임차권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틀렸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합니다. 즉 가만히할 수 있지만 면적이 넓은 토지라고 환지 대상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가 틀렸구나. 공공시설 용지. 예를 들면 도시개발이 끝나고 시청 용지나 학교 용지를 환지로 정할 거야. 이렇게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네, 그 환지계획 작성, 적용 환지 기준 7개 중에서 위치와 면적의 등에 관하여 적용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는 네, 위치와 면적에 관하여 적용 환지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위치와 면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네, 시청 용지나 학교 용지와 같은 공공시설 용지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면 뭐죠? 보류지가 되고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정한 경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채비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57번이에요. 57번. 자,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에 관련된 설명을 오는 것은 청산금을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은 준공사를 받은 날 결정이 아니고 제가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는 항상 구분했잖아. 언제 결정하죠? 원칙적으로 청산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 시기는 어떻게 되죠?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렇게 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 그렇게 됩니다. 네, 다음 4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청산금은 어떻게 되죠? 5년이죠. 5년.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 그 다음에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된다. 확정 시기. 맞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구나. 다음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예에 들어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네, 직접 징수할 수 있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징수를 위탁하죠. 네, 행정청은 직접 징수, 비행정청은 징수 위탁. 그때 위탁 수수료는 네, 징수 금액이 얼마죠?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 징수 금액의 100분의 4, 4%.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위탁 수수료가 나오면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4%, 100분의 4. 주택법의 위탁 수수료가 보이면 100분의 2. 그렇게 기억하시죠? 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위탁 수수료가 보이면 100분의 4, 4%. 주택법에서 위탁 수수료가 보이면 100분의 2, 2%.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58번.
도시개발법상 임차권자 보호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서 임차권자를 보호하게 되죠. 그때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줄 것을 누구에게? 손실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정확한데요.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 지나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되죠. 5번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손실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 협의하는 게 원칙이지 뭐.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 수용료에 대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59번 보겠습니다. 도시매축환경제법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하고 그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을 찾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비구역에서는 건, 공, 토, 물주건 개발허가 대상이잖아. 그때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면 두 개잖아.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변경. 대수선이 들어가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하면은 건축 용도 변경 대수선. 정비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두 개. 대수선이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맞게 됩니다. 자, 공작물 설치는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간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뭐죠? 간이 공작물은 임의 대상이죠. 임의로 설치할 수 있죠.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옳게 연결한 것은 네 1번이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 토석 채취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부분에서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임의사항이죠. 임의사항. 허가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 그래서 틀렸습니다. 임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정비구역에서 존책으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쌓는 행위 중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은 토석 채취 중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목의 벌채 식재는 개발허가 대상이지만, 그죠? 경작지에서 중목의 벌채 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 단,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어떻게 되죠? 임의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중목의 벌채 식재.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허가 대상을 설명한 게 아니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중목 벌채 중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네, 1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허가 대상 범위를 적은 거고, 나머지는 제목은 허가 대상인데 내용은 그 중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적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매축환경정비법상 시장구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장구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니까 공공개발 방식, 공공개발. 그죠? 그러면은 본래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뭐죠?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구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 그 사유가 틀린 걸 찾아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죠.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을 사업체로 지정하여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지정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장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해서 그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더라도 재건축 사업은 시장수 등이 직접 나서서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못하는 거죠. 왜요?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나서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할 수 없도록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개발 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재건축 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2번하고 3번은 수치 2년하고 3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볼까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장수 등의 그 구성 승인을 받으로부터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 시장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예요.